안녕하세요. 1탄부터 6탄 모음집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1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첫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하면서 정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새벽에도 아기가 울면 달려와 주시고 제가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빨래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해야지. 며느리가 친정에서 누워있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에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정은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시댁은 집안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댁에서 조리해야 하는 거고 그게 예의다. 반대로 친정엄마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몸이 약하다. 내 시댁은 내 건강보다 체면을 더 중시해. 내 몸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 주니?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시댁 눈치 보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오픈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집에 미역국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끓인 미역국이 더 맛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걸 보시더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끓인 거랑 비교해보세요. 라면서 바로 옆에 본인이 끓인 미역국을 놓으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상황? 싶었어요. 두 분이 저를 사이에 두고 어느 게 더 맛있냐고 묻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둘 다 맛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두 분 다 그게 무슨 대답이야 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명절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댁을 먼저 와야 한다고 하셨고 친정엄마는 너 아직 몸 회복도 안 됐는데 차 타고 시댁 가면 큰일 난다고 만류하셨는데 결국 저는 오전에 시댁 오후에 친정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후에 또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정에 잠깐 들렀다 오겠다고 했더니 아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해준 음식은 먹지 말고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쪽 모두 저를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저는 그냥 맛평가와 눈칫밥과 함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건 100일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드라마 같았는데 배를 누르시면서 며느리 친정집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적진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친정엄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며느리 집에 보내주세요. 애 아빠도 보고 싶어하고 시댁 식구들도 손주 보고 싶어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정말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제 딸이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무리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보내야 하나요? 그럼 언제까지 친정에서 눌러 앉아 있을 건가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댁에서 조리하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딸은 우리 딸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니 이거 우리 집 가보예요. 손주가 물려받아야 할 거예요. 라면서 금팔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지지 않으시고 저희도 준비한 게 있어요. 라면서 금반지를 꺼내시더라고요. 순간 거실이 금 전시회가 되어버렸어요. 두 분이 서로 우리가 더 아낀다는 걸 금으로 증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어머님들 일단 차부터 드시고 이야기해요 라고 했는데 두 분이 동시에 아니야 이 얘기가 먼저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기는 울고 저는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남편이 그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상황을 보더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아기 돌잔치 때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 친척들,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이미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각자 돌잔치 케이크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주문한 케이크를, 친정엄마는 손수 만든 케이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케이크만 2개. 그런데 진짜 사건은 이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제 돌이 됐으니 제대로 된 육아를 시작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손주를 키우겠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요 하면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곧장 일어나시더니 잠깐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요? 저는 제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그럼 며느리는 누구 며느리인가요? 친정 며느리인가요?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친척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휴 보기 좋다. 손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어? 라고 하시면서 나는 집에 간다. 선언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우리도 가봐야겠다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로 이거 몰래카메라야. 실제 상황이야. 라면서 서로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아기까지.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갑자기 으아앙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압권은 돌잔치 사진사가 기념사진은 언제 찍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결국 돌잔치는 기념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케이크는 2개나 남고 하객들은 반 이상 먼저 가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갈까?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완전히 냉전 상태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만 중요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전화도 안 받으세요. 친정엄마는 딸 생각 안 하는 시댁이라고 하시면서 아예 연락 끊고 살자고 하세요. 그런데 더 웃픈 건 두 분이 이제 자랑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아기 사진을 올리시고 친정엄마도 받아쳐 엄마와 딸 그리고 손주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아기 사진을 올리세요. 그러고는 나한테 웃어주는 거 보이시죠? 라며 자꾸 신경전을 벌입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우리 제주도로 이사 가자고 진지하게 제안했어요. 저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시댁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친정엄마처럼 제 건강과 아기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편 말대로 제주도로 도피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2살 주부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5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시댁분들도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복 고르는 것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그때는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남편과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비록 전세금도 부족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남편과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새 집에서 처음 잠들던 그 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네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시어머니의 관심이었어요. 결혼한 지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반찬 좀 해왔다.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잠깐 들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정말 매일이었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남편이 쉬는 날에도 오셨죠. 저는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부부를 챙겨주시는 마음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특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반찬을 해오시니까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시면 항상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현관부터 보세요.
신발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으면 안 되지. 하시면서 직접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거실을 보시고 아, 이 소파 쿠션은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보기 좋지. 하시면서 다시 배치하세요. 주방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그릇은 위쪽에 놔야지. 무거운 건 아래쪽에 두고. 냉장고는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거야. 채소는 이쪽, 반찬은 저쪽. 심지어 우리 침실까지 들어가셔서 이불을 이렇게 개면 되겠니? 개개는 이렇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방식은 늘 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만이 정답이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제가 아직 잠옷 차림으로 있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급하게 옷 갈아입고 머리 정리하고 그런데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서 계시죠. 아이고, 아직도 이런 시간에. 하시면서 들어오세요. 그럼 저는 더 위축되고요. 어떤 날은 제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친구한테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점점 제 일상이 시어머니의 방문 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오늘 오시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고 집안 정리도 시어머니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고 저는 항상 시험을 보는 학생 같았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청소할 때도 요리할 때도 심지어 TV를 볼 때도 시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일 속상했던 건 제가 며칠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시면서 다시 다 바꿔버리시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제가 이 집의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정말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나도 조금 힘들어. 그런데 남편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뭐가 힘들어? 엄마가 반찬도 해오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봤어요. 그게 아니라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오시니까 나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잖아.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다 고쳐주시니까. 그럼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이, 엄마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이해해. 며칠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참기 참 쉬운 말이지. 하지만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왜 항상 저만 이해해야 할까요? 저만 참으면 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마음이나 제가 느끼는 불편함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저는 제 집에서조차 마음 놓고 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시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오지 않은 날에도 문이 열릴까봐, 초인종이 울릴까봐 늘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샤워를 하다가도 벨소리가 날까봐 조마조마하고 TV를 보다가도 현관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친구들이 놀러 오겠다고 해도 혹시 그때 시어머니가 오시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선뜻 오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이 더 이상 제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긴장해야 하는 스트레스의 공간이 됐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은 또 언제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제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집꼴이 왜 이래? 아들이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집안 살림을 이래서야 되겠니? 이게 뭐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아니 사실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마치 댐이 터지듯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저도 제 나름의 방식이 있다고요.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까지 쏟아졌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깜짝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마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서 막 들어왔는데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얼어버렸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가며 보기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충격받으신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나는 5년 동안 상처받은 건 상관없어. 내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5년이 짧은 시간이야. 이 정도 참았으면 됐잖아. 그제야 남편이 조금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도 결국 자기 엄마 편이구나. 내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말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후회도 됐어요.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있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매일 오시지는 않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미리 남편을 통해서 연락을 하신 후에 오시더라고요. 다행이면서도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잘 못한 걸까요? 너무 답답해서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가족 계획을 3년간 피임하면서 맞벌이로 열심히 벌어서 장래에 대비한 저축을 해놓자고 결혼 전에 합의해놓고 그대로 실행 중이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잘 설명해 납득시켜둔 상태였죠.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째에 내가 가끔 사던 복권이 고액 당첨됐습니다. 저는 차분히 계획을 지켜가자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다음날 곧장 사표를 내고 왔어요. 돈 많은 데다가 지금까지 모은 저축도 있으니 더는 일 안 해도 돼. 라면서 짓거리는 바보였죠. 그 말에 저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타나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온 아파트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다 들었어, 복권 당첨됐다면서?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그래서 고막에서 피날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시어머니를 집에 들여놓고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바보는 복권 당첨된 사실을 시댁뿐만 아니라 온 사방의 지인들한테까지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심지어 그 얘기에 환희하는 시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 이걸로 커다란 전원주택 신축해서 효도할까요? 라고 선언했다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친척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끈질기게 사업 전개를 위한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찾아오거나 시어머니가 무식하게 큰 목소리로 외쳐댄 탓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이비 종교 신도기에도 들어가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기부하라느니 행운을 부르는 물건을 사라느니 난리치거나 부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지경입니다. 휴일에 집에 있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초인종이 울려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다들 우릴 부러워해서 그래. 라며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발 직장은 계속 다니자 분수에 맞게 살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엄마가 이제 힘들게 일 안 해도 된다던데 내가 전업주부 할게 라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는 무슨 당신 집안일 전혀 안 하잖아. 사람이 놀기만 하면 어떡해 라고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남자한테 돈 쥐어주면 큰일 나겠다 싶어 은행에 갔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장례를 위한 둘이서 함께 모았던 저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 명품 가방, 지갑, 구두 등 백화점에서 호화롭게 쇼핑을 하고 왔더라고. 나한텐 한마디 말도 없이 시어머니의 명품 여행비로 거의 바닥나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결국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에게 상담했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참고 지켜보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럼 더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사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 라면서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렇게 호통치셨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냐? 신나게 며느리 몰래 재산 낭비에 대서 며느리를 울려놓고도 부끄럽지 않아. 그제야 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금액은 다시 돌아왔지만 정금 가서 핸드폰을 바꿀 때까지 이상한 사람들, 자칭 친척 등이 찾아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정말이지 한계였습니다. 결혼할 때 우선은 맞벌이로 돈을 모아 장래에 대비하잔 계획에 제일 먼저 찬성한 것도 시아버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며 사는 건 부모가 되려면 매우 중요한 일이란다. 일단은 둘이서 할 만큼 해보거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협조할 테니. 라고요.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시아버지한테 하나하나 짚어 혼나기 전까진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야 못 뻔하죠. 이혼 직후부터 엄청 연락해댔어요. 당신이 없는 식탁은 어쩜 이리도 고요한 걸까? 이게 내 죄겠지? 알아. 나도 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약간 어긋났을 뿐이야. 그렇지? 함께 손잡고 미래를 꿈꾸던 시절로. 분명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래, 다시 한번 사랑하는 거부터 시작하자고. 이런 문자가 하루에 30통 넘게 와서 초스피드로 변호사에게 부탁해 접근하지 말 것이라고 단호히 못 박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보낸 문자들이 정말 우스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감성적인 말들로만 돌아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이혼 협의 때도 남편은 당첨금 내놓으라고 난리였죠.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다. 그러므로 반으로 나눠야 한다. 아내 혼자 독점해선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전 남편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 물론 당첨금을 받을 권리도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첨금은 죄다 내 몫이고 공동재산 절반 위자료 받고 이혼했습니다. 사실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건 함께 장래를 꿈꾸던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돈이 우선이었고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첨금은 원래 계획대로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고 언젠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함께 꿈을 키워나가려고 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래에 아이를 키우려면 성실하게 분수에 맞는 생활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도 사람의 본 모습을 가려주진 못하더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초기 저는 제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동창으로 4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성실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었고 저에게도 늘 다정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큰 갈등 없이 화목하게 지냈고 심지어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초기부터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라며 저를 극진히 아껴주셨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고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친정 부모님과 똑같이 챙겨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맞이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 역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남편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근처 산을 등반하거나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라며 연락을 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어보면 깜빡했어. 미안해. 라고만 했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휴대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두고 샤워하러 가거나 제가 알림이 와도 누구한테서 온 건지 확인해줘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응,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는 식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급히 "그래, 내일 보자"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으면 회사 동료야. 업무 얘기. 라고 답했지만 새벽 1시에 업무 얘기를 할 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서도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보, 카톡 왔어" 라고 불러줬을 텐데 요즘 워낙 민감하게 굴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림 소리가 한 10번도 넘게 울리더군요. 궁금해서 화면을 슬쩍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미영 과장이었습니다. 미영 과장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런 이름의 사람은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카톡 내용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괜히 의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싸웠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급하게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재빨리 답장을 보내더군요. 이후 몇 주 동안 남편의 패턴을 지켜봤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확인이었고 저녁 식사 중에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몸단장을 정말 꼼꼼히 하더군요. 헤어 왁스도 바르고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그날 오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웬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뭔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따라가서 보니 둘이 커피숍에 앉아서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뭔가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미영 과장이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5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제가 헌신적으로 돌봐온 가정이 한순간에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 라고 물어보길래 다른 여자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라며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제가 어제 백화점에서 본 것을 얘기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업무로 만나기 시작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6개월 전부터 회사 후배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고 결국 선을 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진심으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함께 한 시간들은 뭐예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다시 시작해봐요. 한때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이가 아니냐며 다시 시작해보자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저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라면 분명히 아들을 타이르고 가정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울면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야,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참 착하다더라. 우리 아들한테 잘해준다니까. 나이도 어리고 예쁘다던데. 우리 아들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얘야, 내가 좀 더 이해하고 한 발짝 물러나면 우리 집안은 더 편안해질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로 가정을 깨뜨릴 필요가 있겠어.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예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새로운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로하거나 상황을 수습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잘해주신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울면서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짜증을 내시더군요. 에휴, 젊은 것이 왜 이렇게 고집이 새 현실을 받아들이라니까.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그때부터 저의 자리는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 그날 그 여자가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를 대놓고 미영이 새 식구라고 부르며 각별히 챙기셨습니다. 미영아, 이것도 먹어봐. 미영이가 해준 음식 맛이 어떨까? 하면서 마치 오래된 가족인 것처럼 대하시더군요. 반면 저에게는 너는 이제 그만 가도 돼. 라든지 쫓겨날 예정인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굴욕감과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해 주시던 것도,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살이 쪘다며 기뻐하시던 것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아껴왔던 시부모님의 취향, 좋아하시는 음식들, 건강 상태까지 세세하게 챙겨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시어머니께서 친척들에게 우리 새며느리는 정말 괜찮은 애야. 예전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은 때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제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흘린 눈물의 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가정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족들이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릴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부족하게 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변한 거야.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서 호소해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명절 때마다 3일씩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편찮으실 때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런 것들은 다 잊으신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어. 좀 더 젊고 활기찬 사람이 우리 집에 필요한 거야. 너도 이해해야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집에서 남편과 그 여자의 사랑을 지켜보고 시댁에서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는 그 순간 정말 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서명을 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냥 빨리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결혼 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한순간에 외부인 취급을 당하고 제가 진심으로 지켜왔던 가정을 마치 강제로 빼앗기듯 잃어버렸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다녔다면? 또 요리를 더 잘했다면? 또 더 상냥하게 굴었다면 달라졌을까? 라는 자책의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가? 라는 분노도 함께 올라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인간들이랑 헤어진 게 잘된 일이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라며 위로해주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상처가 아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배신이 더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남편의 바람은 그래도 남자가 한순간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이해라도 하려고 하겠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상처가 언제 아물지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5번째 사연.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주부입니다. 사실 제 결혼 생활은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고 무난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옥이에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우신 편이라는 표현도 너무 완곡한 것 같아요. 그분은 그야말로 완벽주의자에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하녀 정도로 취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살을 불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질퍽거려? 이게 밥이야 죽이야? 청소를 했다고? 먼지가 수북한데? 여기 봐, 선반 뒤쪽에 먼지 그대로잖아. 눈이 있어? 손가락으로 쓱 한번 닦아보면 검은 먼지가 떡칠이야. 반찬 가짓수가 왜 이렇게 적어?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고작 이거 3가지로 밥을 먹으라고? 잔소리가 시작되면 끝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꼬투리를 잡으십니다. 숨 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실 기세예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재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왜 그렇게 오래 들어가 있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요.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때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국,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갓 구운 생선, 밥상 차리는 데만 2시간이 걸렸죠. 집 안 구석구석 청소를 했어요. 걸레질은 기본이고 베란다 창틀의 먼지까지, 냉장고 뒤편의 먼지까지 닦아냈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이 트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요리책도 사서 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서 요리 실력을 늘렸죠. 유튜브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밑반찬, 며느리 요리 레시피 이런 걸 검색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밥을 잘 지으면 반찬이 부실하다. 반찬을 많이 준비하면 밥이 맛없다. 둘 다 완벽하게 하면 국이 짜다고 하세요.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어머님은 마치 탐정처럼 제가 놓친 먼지 한 톨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역시 요즘 애들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 라고 한숨을 쉬시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저리고 만성피로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어머님 눈치가 보여 참았어요.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어떡하냐는 말을 들을까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꾸짖을 때마다 시누이는 꼭 옆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나타나요. 어머님이 제 요리를 비난할 때, 어머님이 제 청소를 트집 잡을 때, 어머님이 제 옷차림을 지적할 때. 그러곤 이렇게 말했죠.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새언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언니도 최선을 다한 건데 너무 그러시면 언니가 힘들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시누이가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이 집안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누이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앞에서, 시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언뜻 보면 저를 감싸주는 말 같지만 그 말투와 표정은 꼭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할 때마다 살짝 웃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마치 봐, 내가 얼마나 착한 딸이야. 며느리까지 챙기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딸의 그런 말에 만족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시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어야 했어요. 그 말 속엔 네가 못해서 엄마가 저러시는 거야. 내가 없으면 너 혼자서는 감당도 못하겠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네. 라는 뉘앙스가 늘 숨어 있었으니까요. 더 힘든 건 시누이가 가끔 이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언니, 우리 엄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저도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언니가 잘 참아줘서 다행이에요. 저 같으면 벌써 못 견뎠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시누이는 본인은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않으면서 저한테만 참으라고 하는구나. 시누이는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예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시간은 기껏해야 30분? 1시간. 하지만 저는 매일 24시간, 365일을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시누이처럼 잠깐 착한 딸 연기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꾸중은 그냥 흘려듣자고 마음먹으면 되지만 시누이의 그런 겉으로는 착한 척, 속으로는 비웃는 듯한 말은 오히려 더 깊이 상처가 됐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제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본인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니까 제가 버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시누이가 없었다면 차라리 어머니와 직접 부딪히고 대화할 기회라도 있었을 거예요. 시누이가 계속 끼어들면서 저는 영원히 도움이 필요한 무능한 며느리로 낙인 찍혀버린 거죠.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도 힘든데 아가씨까지 그렇게 끼어들면 정말 속상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가씨가 날 감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날 더 무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혼자 할 수 있는데 아가씨가 계속 끼어들면서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이, 엄마도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동생도 그냥 중간에서 잘해보려고 한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동생도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해. 원래 우리 집안은 다 그래. 네가 좀 적응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원래 우리 집안이 그렇다, 적응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5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남편에게는 그저 예민한 아내일 뿐이었죠.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나는 그냥 참기만 하면 돼.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어요. 알아, 힘든 거. 근데 어쩌겠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 나중에 나아질 거야. 나중이 언제인데요? 10년 후? 20년 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인가요? 그 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말하면 예민하다, 적응 못한다, 이해심이 없다는 소리만 들으니까요. 그냥 참고 살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느리로 사는 게 원래 이런 거라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체면을 걸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껴요. 생기가 없고 늘 눈치를 보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의 눈이에요. 결혼 전 사진을 보면 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눈동자에 빛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주말에 여행 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거울 속 제 모습은 40대처럼 늙어 보여요. 실제로는 아직 30대 초반인데 말이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처져 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어요.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취미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던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은 사치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며느리로, 가사 도우미로 어머님과 시누이의 비난과 동정 사이에서 살아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정말 제가 너무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유리 멘탈인가요? 아니면 정말 제가 문제인 걸까요? 제가 집안일을 못해서? 적응을 못해서? 이해심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 모든 게 제 착각인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냥 며느리를 걱정하시는 거고, 시누이는 정말 저를 도와주려는 거고, 남편은 중간에서 힘든 거고, 저만 혼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요? 가끔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과 감정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내가 예민하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싶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평생?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깊고 무겁고 끝없는 한숨만요. 이 한숨이 언젠가는 제 마지막 숨이 될까봐. 그게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그게 유일한 출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그저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게 너무 큰 바람일까요? 6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홀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결혼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로운 세월을 지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에 대해 이제 외롭지 않겠다. 며느리랑도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들의 결혼 초기부터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항상 저는 친정이 더 편해요 하며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친정만 가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해했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그랬었는데 서운하지만 잘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대놓고 무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오면 인사도 없이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만 봅니다. 인사.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집에 들어서면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럴 때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 먹고 친해지려고 부엌에 서서 며느리 입맛에 맞을까 고민하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립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주면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왜 이렇게 짜요? 또 어제 먹던 건데요?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핸드폰만 하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말로 베는 게 아프다더라니 이런 기분인가 생각했습니다. 더 참담한 건 이겁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면 아, 그러셨어요? 저도 요즘 몸이 안 좋아요. 하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공감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68세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다는데 어디가 아프신지 괜찮으신지 묻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며느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들 앞에서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여보, 엄마가 또 이래. 하며 저를 흘겨봅니다. 이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 앞에서는 교묘하게 애교스럽게 시어머니를 깎아내립니다. 엄마가 또 이래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당신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또 까다롭게 구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의 반응. 아들은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저 웃기만 한다.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도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건게 제가 되도록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말했다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한다. 시어머니가 트러블 메이커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더 서운한 건 제가 손주를 봐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약속 있으니까 애 좀 봐주세요. 하고 아이를 떡하니 맡기고 나가버립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애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애 좀 봐주세요. 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 여쭤보고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 떡하니 맡기고 나갑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못 보겠구나 라고 했더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화를 냅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손주를 봐줄 수 없다는데 걱정은커녕 화를 냅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족인데 며느리인데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나이에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제가 원했던 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며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젊었을 때 고생하며 아들 키웠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외로움 견뎌냈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히 존중받으며 살 나이인데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 집에서 눈치를 봅니다. 제 삶이 점점 지쳐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횟수로 4년이 지나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이 보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